무엄한 날이로구나. 나라가 이리 어려운데 이 수염 윤기를 보니 맵기 고깃국에 기름진 것만 드셨겠구먼. 장터 한복판에서 10살 먹은 소녀가 비단 도포 양반의 수염을 덥석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염 뿌리를 들여다보던 소녀의 안색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나리, 이 수염 석 달을 못 넘기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 도화골이라는 마을에 소희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10살이라지만 워낙 못 먹어서 7살로밖에 안 보이는 아이였지요. 까무잡잡한 얼굴에 풀줄기로 대충 묶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풀거렸고 맨발에 신은 집시는 바닥이 다 닳아 맨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희에게 딱 하나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허리에 꼭 묶고 다니는 날띠 낡은 삼배 보자기였지요. 때가 저러 원래 색을 알 수 없었지만 코를 가까이 대면 산약초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소희는 이 보자기를 잠잘 때도 품에 안고 밥 먹을 때도 허리에서 풀지 않았지요. 보자기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6달 전에 세상을 뜬 소희의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라 부르기는 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약초꾼 정수환 노인이었습니다. 그날도 소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산비탈을 기어 올랐습니다. 안개가 소나무 사이를 흘러다니고 이슬에 젖은 풀잎이 맨발을 적셨지요. 찬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왔지만 소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산중턱 소나무 아래 볼품없는 흙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석도 없고 상석도 없었지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 무덤인지 언덕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왔어. 소희가 품에서 고사리 한 줌을 꺼내 무덤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고사리밖에 못 가져왔어. 어제 캔 칡뿌리는 다려서 마을 할머니 약으로 줬거든.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소립 사이로 햇빛이 가늘게 내려와 소희의 볼 위에 얼룩을 만들었지요. 할아버지, 오늘 장날이야. 약초 팔러 가야 해. 근데 마을에 아픈 사람은 많은데 약 살 돈이 있는 사람이 없어. 소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또 나으리가 구휼미를 풀어야 한다는데 석 달째 쌀 한 톨 안 내려온다. 할아버지 살아계셨으면 관아에 찾아가서 한마디 하셨을 텐데. 소희의 부모는 7해 전에 마을을 휩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3살이었던 소희는 시체더미 사이에서 울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역병이 옮을까 아이에게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온 마을이 코를 막고 외면하는 그 한복판에서 소희를 업고 산으로 올라간 사람이 정수환 노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소희를 미친 약초꾼 영감의 거지 손녀라 불렀습니다. 종 아닌 종이었지요. 무슨 일이 있으면 거지 영감 대신 이거나 가져가라 하며 굳은 일을 시키고 소희가 약초를 들고 가면 내 할아비 약 먹고 더 아팠다며 돈을 떼먹기 일쑤였습니다. 부모도 없고 재산도 없고 세상에 덩그러니 홀로 남은 아이. 그런 아이를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준 이가 할아버지였습니다. 소희는 무덤 앞에 쪼그려 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하얗게 센 긴 수염, 뼈만 남은 마른 몸, 그리고 누더기 같은 무명 두루마기. 아무리 가난해도 눈빛만은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희가 처음 수염 보는 법을 배운 날이 떠올랐습니다.
산골 운마감 양지 바른 바위에 노인이 걸터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7살 소희가 옆에 앉아 할아버지의 긴 수염을 만지작거렸지요. 할아버지 수염은 왜 이리 하얘? 늙어서 그런 게다. 근데 여기 끝이 갈라졌어. 아픈 거 아니야? 정수한 노인이 약초 다듬던 손을 멈추고 소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며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지요. 오호라, 이 어린 것이 벌써 그걸 느끼는구나. 노인은 자신의 수염한 가닥을 뽑아 소희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잘 보아라. 수염이란 것이 그냥 터럭이 아니란다. 오장육부의 기운이 모여 자라는 것이지. 오장육부? 그래. 수염 뿌리가 붉으면 심장에 열이 찬 것이고 푸르스름하면 간이 상한 것이다. 뿌리가 하얗게 죽어 있으면 기운이 다한 것이지. 소희가 수염 뿌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뿌리 끝에 아주 미세한 붉은 점이 보였지요. 할아버지, 여기 빨간 게 조금 있어. 노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로 보이는구나. 보통 사람은 수십 년을 배워도 그걸 못 보는데. 근데 할아버지, 눈으로 봐도 되잖아. 왜 꼭 만져야 해? 노인이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들어라. 눈으로만 보면 겉만 보이느니라. 수염이 기름지고 윤기가 흐르면 건강한 줄 알지. 하지만 뿌리를 만져봐야 속을 알 수 있다. 겉으로 멀쩡한 사람이 속으로 골마가는 경우가 허다하단다. 사람도 그래. 사람이야말로 더 그렇지. 소희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7살에게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노인은 소희에게 수염뿐 아니라 손톱색, 안색, 혀의 상태로 병을 잇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산에서 캔 약초의 이름과 쓰임, 다리는 법과 배합하는 법도 하나하나 알려주었지요. 소희는 귀신같이 배웠습니다. 한 번 본 약초는 잊지 않았고 수염 뿌리의 미세한 색 변화를 족제비 눈처럼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소희에게 알려주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혹 잠결에 전하라는 말을 중얼거리곤 했고 움막 한 구석에는 함부로 열지 말라 한 작은 나무 괴짝이 하나 있었지요. 소희가 그게 뭐냐고 물을 때마다 노인은 내가 죽으면 그때 열어보거라 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노인이 평생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은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소희는 아직 그 괴짝을 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려서인지 아니면 열어보는 것이 두려워서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노인이 쓰러진 것은 돌아가시기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움막 앞 비탈에 포졸넷이 나타났지요. 선두에 선 자가관아 문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분부시다. 허가 없이 약을 짓는 것은 금법이니 약초밭을 즉각 폐하라. 노인이 허리를 펴며 나섰습니다. 이 약초로 마을 사람들 병을 고쳐왔소. 돈 한 푼 받은 적 없소이다. 무슨 금법이란 말이오? 사또 나으리 명이다. 비켜라. 포졸들이 횃불을 들었습니다. 불꽃이 약초밭에 옮겨 붙자 순식간에 타올랐지요. 쑥, 당귀, 작약, 감초. 7년 동안 정성껏 가꾼 약초들이 불길에 까맣게 변해갔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산비탈을 뒤덮었지요. 소희는 약초밭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노인이 팔로 막았습니다. 할아버지, 약초가 다 타고 있어. 소희야, 가만히 있어라.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약초밭을 바라보는 그 눈에서
빛이 꺼져 가고 있었지요. 7년 전 이 아이를 업고 산을 올라와 첫 번째로 심은 것이 쑥이었습니다. 그 쑥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노인은 말없이 지켜보았지요. 포졸들이 돌아가고 재만 남은 약초밭 앞에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관아 의원한테 돈이 안 들어가니 그런 거다. 사또가 시킨 것이겠지. 그날 밤 노인이 피를 토했습니다. 그때부터 급격히 쇠약해져 자리에 눕더니 석 달을 버티지 못했지요. 노인이 세상을 뜨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움막 안에 쑥을 태운 매캐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어지는 노인의 곁에 소희가 매달려 있었지요. 할아버지, 가지 마.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운다고 사람이 안 죽느냐. 울음 그쳐.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허리에 묶인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100가지 약초를 싸서 이고 다니던 그 보자기였지요. 이 보자기를 내가 가져라. 소희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싫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어. 할아버지한테 약을 지어줄 거야. 내가 다 나오게 해줄 거란 말이야. 노인이 소희의 눈물을 거친 손가락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그 손가락 끝이 차가웠지요. 소희야, 잘 들어라. 약은 풀에만 있는 게 아니란다. 사람의 마음에도 약이 있고 독이 있느니라. 소희가 울음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마음에 약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노인이 불타버린 약초밭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약초밭은 불에 탔지만 내 손에 남은 것은 불로도 태울 수 없느니라. 기억해라. 할아버지, 무슨 말이야? 나한테 남은 게 뭔데? 크면 알게 될 게다. 노인이 마지막으로 소희의 손을 쥐었습니다. 잠시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이 떨렸지만 끝내 소리가 되지 못하고 숨이 멎었지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소희는 무덤 앞에서 눈을 떴습니다. 볼 위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소희는 손등으로 쓱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그 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마음에 약이 있다니. 약은 약초밭에 있지. 소희는 허리에 보자기를 한 번 매만지고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장날이었습니다. 약초를 팔아야 보리쌀이라도 한 줌 살 수 있었지요. 소희는 무덤에 손을 한 번 얹고는 몸을 돌렸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다 보면 마을 어기 은행나무 아래에서 장돌뱅이, 영감이 노상 앉아 있곤 했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영감이 기침을 콜록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영감님, 기침이 더 심해졌네요. 감초 달인 물 가져왔어요. 소희가 품에서 작은 대나무 통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에이, 됐다. 너 같은 것이 약을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쌀이나 가져오지. 영감이 손사래를 쳤지요. 소희는 대나무 통을 영감 옆에 슬그머니 놓아두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약 먹기 싫으시면 놔두셔도 돼요. 근데 기침 소리가 폐까지 갔으니까 석 달 안에 꼭 드셔야 해요. 짠 소리 마라. 석 달이고 뭐고 어련히 알아서 하마. 소희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쯤이야 밥 먹듯이 하는 일이었지요. 그래도 대나무 통은 놓고 왔습니다. 영감이 혼자 남으면 마시게 될 것을 소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산길을 내려가는 소희의 발 아래로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초가지붕들이 기운 없이 늘어선 마을 곳곳에서 연기 한 줄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3년째 이어진 흉년에 아궁이에 불을 때는 집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줄어든 것이지요.
노는 바닥이 갈라지고 밭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소희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젯밤에 먹은 풀죽 한 그릇이 전부였지요. 산길 아래쪽에서 마을 안악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구휼미가 뭐가 구휼미야. 사또 나으리 뱃속으로 다 들어갔겠지.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다간 곤장 맞아. 소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소희는 10살짜리 고아였고 고아의 말은 바람에 날리는 풀씨보다 가벼웠지요. 그래도 소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초 보자기를 한 손으로 꼭 누르며 장터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희는 물론 몰랐습니다. 오늘 그 장터에서 만나게 될 한 사내의 수염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될 줄은. 장터는 고을 동문 밖 넓은 마당에 섰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산골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날이었지요. 허나 3년째 이어진 흉년 탓에 요즘 장터는 파는 사람보다 구경만 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좌판마다 물건이 빈약하기 짝이 없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기보다 그늘이 짙었습니다. 소희는 장터 구석 길바닥에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허리에서 풀어낸 약초 보자기 위에 쏙 칡뿌리, 작약, 감초를 한 줌씩 올려놓았지요. 가게라고 하기도 민망한 규모였습니다. 약초 사세요. 기침에는 감초, 배탈에는 작약, 잠이 안 오시면 쑥차가 최고입니다. 소희가 목청을 높여 외쳤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쌀도 못 사는데 무슨 약초야. 안악 하나가 혀를 차며 지나갔지요. 소희는 개의치 않고 다시 외쳤습니다. 약초 한 뿌리가 의원 한 번 가는 것보다 싸요. 미리 드시면 아프지도 않는다고요. 이 아가 그만 좀 떠들어. 장사가 안 되는 건 내 약초가 형편없어서야. 옆 좌판에서 물을 파는 아저씨가 인상을 구겼습니다. 소희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형편없긴. 이 쑥 한 줌이 열흘 기침을 낫게 하는데. 소희는 보자기 옆에 쪼그려 앉아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해가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지만 지갑을 여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어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킁킁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떡 사줘. 참아. 집에 가면 줄 게 있어. 어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치마 밑에서 쥐고 있는 엽전이 고작 2입. 그걸로는 보리쌀 한 되도 살 수 없었지요. 소희의 눈에 어미의 손끝이 들어왔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소희는 보자기에서 칡뿌리 한 토막을 집어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씹으면 단맛이 나. 배고픈 거 좀 가라앉아. 이게 뭔데? 먹어도 돼. 약초야. 공짜니까 먹어. 아이가 칡뿌리를 받아 입에 넣더니 오도독 씹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지요. 엄마, 이거 달아. 어미가 소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소희가 어미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지요. 그 어머니 손톱색이 너무 안 좋아. 조미음이라도 드셔야 할 텐데. 그때였습니다. 장터 끄트머리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사또 나으리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징 소리가 울리더니 포졸 넷이 장대를 앞세우고 들어섰습니다. 장사꾼들이 허겁지겁 좌판을 치우며 길을 열었지요. 그 뒤로 가마 하나가 출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가마 안에서 기름진 얼굴 하나가 발을 거치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박재흥 사또였습니다. 살찐 체구에 번들거리는 널쩍한 얼굴, 비단 관복에 금실 허리띠를 두른 모습이 마치 사람이 아니라 기름 먹인 인형 같았지요. 수염은 짧게 다듬었으나 기름을 발라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소희의 눈이 사또의 수염에 딱 꽂혔습니다. 그 기름진 수염 아래 턱선을 따라 미세하게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저 수염, 간에 닿기가 찼어. 남의 것을 과하게 삼킨 사람에게서 나오는 색이야. 소희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떡을 파는 안악이 기겁하며 소희의 입을 막았지요. 이 아가 미쳤어. 사또 욕을 했다간 내 목이 달아나. 나 욕 안 했어요. 수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염이고 뭐고 조용히 해. 거지, 애가 감히. 소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두 눈만은 사또의 수염에서 떨어지지 않았지요. 가마 뒤를 졸졸 따르던 쥐같이 작은 눈의 사내가 허리를 굽히며 보고했습니다. 이방 최득수였지요. 사또 나으리 장터 새를 거두어 싸우나 올해 흉작이라 낼 수 없다는 자가 17호나 됩니다. 못 낸다는 놈은 소를 끌어오거라. 소도 없으면 자식이라도 데려와. 박 사또가 부채를 살랑거리며 말했습니다. 부채 뒤로 가느다란 눈이 교활하게 빛났지요. 사또 나으리, 그러다 민심, 배고프면 알아서 돈을 벌 것이지 관아에 빚을 지고 배째라 하는 놈들이 민심이냐? 이방, 내 말이 법이다. 알겠느냐? 예. 명을 받들겠습니다. 최득수가 고개를 조아렸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린 순간 소희와 눈이 마주쳤지요. 소희가 돌처럼 앉아 사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최득수는 흠칫하며 시선을 피하고 종종 걸음으로 가마를 따라갔습니다. 사또 행렬이 지나가고 흙먼지가 가라앉자 장터에 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번졌습니다. 올해도 이중세금이래. 정식 세금도 못 내는데 별도 부가세라니. 구율미는 어디로 갔대? 조정에서 300석을 내려보냈다는데 쌀 한 톨도 못 봤어. 쉿, 벽에도 귀가 있어. 소희는 그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300석. 그 숫자를 머릿속에 꼭 새겨두었지요. 한편 이 고을에서 사흘 거리 떨어진 한양에서는 며칠 전부터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궁궐 편전에서 한 사내가 골룡포를 벗고 비단 도포로 갈아입고 있었지요.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눈매, 검고 윤기 나는 수염이 인상적인 사내였습니다. 42 해를 산 이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전하,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자맹은 위험하옵니다. 내금 위장 장덕호가 무릎을 꿇고 간곡히 아뢰었습니다. 장서방, 내가 이 편전에 앉아 장계만 읽고 있으면 백성이 어찌 사는지 알 수 있겠느냐? 임금이 갓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지만 눈 밑에는 검푸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경상도 쪽 장계를 보면 구휼이 잘 되고 있다 하고 암행어사를 보내면 별탈 없다 하고 그리 아니라 내 눈으로 봐야겠다. 허오나 전하의 옥체가 편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어이께서도 임금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수개월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이면 어김없이 백성이 굶어 죽는 꿈을 꾸곤 했지요. 어이가 지어주는 보약을 아무리 먹어도 낫지 않는 피로가 뼛속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어이들도 소용없더라. 보약이란 보약은 다 먹었으나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임금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수염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염은 여전히 검고 윤기가 흘렀지만 어쩐지 턱 밑 가닥들이 예전보다 가늘어진 듯 했지요. 장서방. 예, 나으리. 혹시 내 수염이 예전과 달라 보이느냐? 장덕호가 고개를 들어 임금의 수염을 살폈습니다. 변함없이 위엄이 넘치십니다. 그래, 그렇겠지. 임금은 쓸쓸하게 웃으며 편전을 나섰습니다. 이미 한양 밖에서 마필과 짐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사흘 길을 달려 경상도 고을에 당도한 것은 바로 소희가 장터에 약초를 펼쳐 놓은 그날이었습니다. 비단 도포의 갓을 눌러 쓴 양반 하나와 건장한 하인 하나가 고을 동문을 통과했지요. 나으리, 우선 객주의 짐을 풀고 장터를 둘러보시지요. 그러자꾸나. 임금이 장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장계에서 익은 것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주저앉은 노인들, 뼈가 드러난 아이들, 텅 빈 좌판들. 임금의 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장서방, 이것이 구휼이 잘 되고 있다는 고을의 모습이냐? 장덕호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지요. 신이 확인하겠사옵니다. 그 순간 장터 구석에서 앙앙거리는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약초 사세요. 기침에는 감초, 배탈에는 작약. 임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터 구석 길바닥에 쪼그려 앉은 까무잡잡한 소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낡은 보자기 위에 약초를 올려놓고 팔고 있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임금은 소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 도리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날 해가 기울기 전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수염 한 가닥으로 엮이게 될 줄, 그때는 하늘도 몰랐을 겁니다. 해가 중천을 넘기고 장터에 그늘이 길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소희의 약초는 단 한 뿌리도 팔리지 않았지요. 에휴, 오늘도 빈손이구나. 소희가 한숨을 내쉬며 약초를 보자기에 싸 묶으려는데 장터 한가운데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아이가 떡이 목에. 소희가 고개를 돌려보니 4살쯤 된 아이가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어미가 아이의 등을 마구 두드렸지만 떡은 빠지지 않았지요. 아이의 입술이 시커멓게 변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켜, 비켜요. 소희가 사람들을 해치고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를 뒤에서 안고 갈비뼈 아래쪽을 손바닥으로 탁 올려쳤지요. 1번, 2번, 3번. 아이의 몸이 쿨럭거렸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재빨리 아이의 턱 아래 혈 하나를 엄지로 꾹 눌렀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은금 펼자리였지요. 동시에 등을 한 번 더 치자 떡덩이가 퇴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가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와! 하는 탄성이 장터에 퍼졌지요. 어미가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살았어. 소희가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떡 먹을 때는 물이랑 같이 먹어야 해. 그 순간 떡집 주인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달려왔습니다.
이 거지년아, 내 떡 탓이라고 소문내려는 거냐? 내 장사를 망치게. 떡집 주인이 소희를 밀치자 소희가 흙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요. 아저씨,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꺼져. 다시 내 가게 앞에 얼씬거리면 죽여버린다. 소희가 흙을 털고 일어났지만 아무도 감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방금 아이 목숨을 살린 소희인데 어미도 아이를 안고 사라졌고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졌지요. 소희는 까진 무릎에 피를 소매로 닦으며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장터 반대편 객주 처마 밑에서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의 양반이었지요. 장서방, 저 아이 봤느냐? 예, 나으리. 혈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살리고도 나가 떨어지는 꼴이라니. 임금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이 어두웠지요. 소희가 보자기를 다시 펼쳐 놓으려는데 문득 시야 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장터 가운데를 지나가는 비단 도포 양반의 수염이었지요. 검고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길고 탐스러운 수염. 그런데 소희의 눈에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염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 아래 가닥들 사이로 뿌리 쪽 색이 심상치 않았지요. 소희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 저 수염.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 중에 딱 하나 실물로는 본 적 없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심화가 극에 달하면 수염 뿌리의 붉은 기운과 검은 기운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었지요. 할아버지는 그 증상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수염을 보면 반드시 직접 만져서 뿌리를 확인해야 한다. 놓치면 석 달 안에 큰 탈이 난다. 소희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나리, 잠깐만요. 나리. 소희가 양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임금이 걸음을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지요. 비단 도포 사이로 위험 있는 눈매가 소희를 훑었습니다. 뭐냐, 이 아이는. 나리, 죄송하오나 수염 좀 보여주십시오. 수염 뿌리를 한 번만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임금이 어이없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어디서 온 아이가 남의 수염을 만지겠다고? 저는 약초꾼입니다. 수염을 보면 병을 알 수 있어요. 나리 수염 끝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발 한 번만. 장덕호가 성큼 앞으로 나서며 칼자루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물러서지 못하느냐? 나으리께 무례하게 구는 것이냐? 장서방님, 나는 무례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나리 수염이. 비켜. 장덕호가 소희를 밀어내려 하자 소희는 이를 악물고 임금의 수염을 덥석 잡아당겼습니다.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무엄한 나리로구나. 나라가 일이 어려운데 이 수염 윤기를 보니 맵기 고깃국에 기름진 것만 드셨겠구먼. 소희가 악을 쓰며 수염 뿌리에 눈을 바짝 가져다 대었습니다. 장덕호가 칼을 반쯤 뽑으려는 찰나 임금이 손을 들어 막았지요. 장서방, 잠깐. 임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수염을 잡는 미친 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10살도 안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내가 지금 뭘 하는 거냐? 나리, 죄를 지어서 잡은 것이 아닙니다. 이 수염 뿌리를 보십시오. 소희가 임금의 턱 아래 수염 몇 가닥을 엄지와 검지로 문질렀습니다. 그 손끝에서 미세한 색이 익혔지요.
그런데 수염 뿌리를 들여다보던 소희의 안색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날이 이 수염 석탈을 못 넘기겠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번졌습니다. 저 아이가 미쳤나 봐. 양반 수염을 잡다니 곤장감이로구먼. 임금이 소희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허튼 소리를. 내가 멀쩡한 사람인데 석탈을 못 넘긴다니 무슨 수작이냐? 소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또박또박 말했지요. 날이 요즘 잠을 못 주무시지요? 임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뒤척이시다가 새벽에야 겨우 눈을 붙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시지요. 임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식사를 하셔도 맛을 모르겠고 사지가 무거우면서도 가슴은 답답하고 가끔 손끝이 저릿저릿 저리실 겁니다. 맞습니까? 장덕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소희가 말하는 증상들이 전하가 평소 호소하시던 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소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구경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맴돌았지요. 내가 어디서 내 이야기를 들었느냐? 들은 것이 아닙니다. 수염이 말해주는 겁니다. 수염이 말을 해. 수염뿌리의 붉은 기운과 검은 기운이 동시에 나타나면 심장에 열이 쌓이고 간에 탁기가 찬 것이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오면 석 달 안에 큰 탈이 납니다. 급하면 졸도를 하시거나 더 나쁘면 소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나쁜 경우를 입에 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임금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나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장터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지요. 장덕호가 참다 못해 소희의 멱살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이 건방진 것이 감히 나으리께 저주를. 장서방. 임금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놔줘라. 나으리 허오나. 놔주라 했다. 장덕호가 마지못해 손을 거두었습니다. 임금이 소희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지요. 소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을 때 임금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눈이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병을 안다고 했으니 고칠 수도 있단 말이냐?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칠 수 있사옵니다. 수염뿌리 색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으니 약이 먹힐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약이라. 어이들도 못 고친 것을 내까지 다이가? 소희는 거기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수염뿌리에서 익은 것은 너무나 선명했고 할아버지라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소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한 달만 주십시오. 한 달 안에 차도가 없으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대신 차도가 있으면 딱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한 가지. 이 고을 사람들이 왜 이리 굶고 있는지 나리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임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히 약 파는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지요. 장덕호가 다급히 귓속말을 했습니다. 나으리, 저 아이는 미친 것이 틀림없습니다. 무시하고 가시지요. 임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소희에게 물었지요. 이름이 무엇이냐? 소희라 하옵니다. 소희. 내가 만약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내 목만이 아니라 내 온 가문이 위태로울 줄 알아라.
소희의 등줄기로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가문이라야 무덤 하나가 전부인 고아에게 그 말은 오히려 가벼웠지요. 제게는 가문이 없사옵니다. 위태로울 것이라곤 이 목 하나뿐이옵니다. 그 말에 임금이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문이 없다는 말, 그것이 이 아이의 당돌함의 근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좋다. 따라오너라. 임금이 몸을 돌렸습니다. 장덕호가 비명을 삼키며 임금의 소매를 잡았지요. 나으리, 미친 아이의 말을 믿으시면 어찌. 장서방. 임금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는 수십 명의 어이에게 진맥을 받았다. 그 누구도 내 증상을 이리 정확히 말한 자가 없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수염만 보고 다 맞추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장덕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친 아이가 아니면 천재이고 천재라면 놓쳐서는 안 될 아이다. 임금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희는 길바닥에 펼쳤던 약초를 후다닥 보자기에 싸서 허리에 묶고 임금의 뒤를 따랐습니다. 걸음을 재촉하다가 돌부리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지요. 장덕호가 반사적으로 소희의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조심해라. 고맙습니다. 장서방님. 장덕호는 손을 얼른 거두며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에 미소가 스치는 것을 소희는 보았지요. 심장이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지만 발걸음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 구경꾼들이 소희의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지요. 저 아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양반 수염을 잡아당기고도 멀쩡하다니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석 달을 못 넘긴다니 저런 소리하고 살아남으면 대단한 거지. 소희의 등 뒤로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자기 속 약초에서 쑥 냄새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지요. 할아버지의 냄새 같았습니다. 앞서가는 임금의 수염 끝이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소희는 그 수염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똑바로 뜨고 걸음을 재촉했지요. 이렇게 비단도포 양반과 거지 약초꾼 소녀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객주 뒷방에 자리를 잡은 소희는 약초 보자기를 풀어 바닥에 펼쳤습니다. 쑥, 당귀, 산수유, 감초, 작약. 있는 약초를 종류대로 늘어놓고 하나씩 코에 가져다 대며 냄새를 맡았지요. 임금은 마루에 걸터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덕호는 문 밖에서 칼자루를 쥔 채 못 믿어온 눈빛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나리, 우선 이것부터 드셔야 합니다. 소희가 작은 사발에 달인 물을 내밀었습니다. 누런색 물에서 씁쓸한 냄새가 올라왔지요. 이게 뭐냐? 풀 삶은 물이냐? 당귀와 작약을 달인 것입니다. 심장에 열을 내리고 간에 탁기를 풀어줍니다. 맛은 없지만 열흘만 드시면 달라지실 겁니다. 어이가 지어준 보약도 안 듣는데 이 풀물이 듣겠느냐? 소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리, 어이들이 어떤 약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냐? 어이들이 나리의 수염 뿌리를 직접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임금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의원이 환자 수염을 만지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눈으로만 보면 겉만 보입니다. 나리의 수염은 겉으로는 윤기가 흐르지만 뿌리가 속으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맥을 짚어서는 안 보이는 것이 수염 뿌리에는 다 나타납니다. 임금이 슬쩍 자신의 수염을 만져보았지요. 매끈한 촉감이 손끝에 감겼습니다. 속으로 타들어간다니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할아비가 가르쳤다 했지. 그 할아비는 무슨 의원이었느냐? 소희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약초꾼이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고 마을 사람들 병을 봐주셨지요. 돈은 받지 않으셨어요. 약값을 낼 형편이 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약값도 못 받는 의원이라. 그래서 내가 일이 굶주린 꼴이로구나. 소희가 입술을 실쭉했습니다. 굶주린 것이 아니라 아직 덜 큰 겁니다. 임금이 피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지요. 장덕호가 문 밖에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전하께서 웃으신 게 얼마 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소희는 약초 보자기에서 약재를 꺼내 조심조심 종이에 싸서 임금에게 내밀었습니다. 나리, 이건 베개 밑에 넣고 주무시면 됩니다. 쑥과 산수유를 배합한 건데 향이 마음을 가라앉혀 줍니다. 임금이 작은 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약초를 싸고 있는 것은 소희의 낡은 보자기 한 귀퉁이를 찢어 만든 것이었지요. 산약초 냄새가 은은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보자기를 찢었느냐? 소중한 것 아니냐? 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자기는 보자기일 뿐이옵니다. 날이 건강이 먼저입니다. 허나 소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것을 찢어 낸 것이 아프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임금은 약꾸러미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품에 넣었습니다. 소희야. 예, 나리. 네, 할아비는 좋은 사람이었구나.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하지만 재빨리 소매로 닦아내고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게 좀 억울해요. 임금이 아무 말 없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 찔리는 구석이 있었는지 그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요. 이틀 뒤 소희는 장터에 다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약초를 팔러 간 것이 아니었지요. 장터 한복판에서 수염이 듬성듬성한 양반 하나가 부하들을 이끌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호방 김씨라는 자로 고을에서 고리대금으로 이름 높은 인물이었지요. 소희가 불쑥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뭐냐, 이 꼬마는? 수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호방 김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염, 이게 미친 아이 아니야? 소희가 살금살금 다가가 김씨의 턱 밑 수염을 훑어보더니 혀를 찼지요. 어르신 수염 뿌리가 누렇습니다. 간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혹시 매일 술을 드십니까? 김씨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지요. 이 수염 윤기를 보니 어르신은 매일 고깃국에 술잔치를 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헌데 어르신 집에서 돈을 빌려 간 마을 사람들은 이자를 못 내서 자식을 팔아야 할 판이라면서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맞아. 김씨 영감이 이자를 10배로 붙이잖아. 우리 집도 그 영감한테 빌렸다가 소를 뺏겼어. 김씨가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지요. 이 건방진 것이 꺼져. 어르신, 화를 내시면 간이 더 상합니다. 수염 뿌리가 증거예요. 남의 피로 배를 불리면 간이 먼저 썩는 법이라 했습니다. 구경꾼들이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김씨는 분기탱천하여 부하에게 소희를 잡으라 했지만 소희는 날쌘 고양이처럼 사람들 사이로 쏙 숨어버렸지요. 한 안아기 소희가 숨은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가야, 우리 영감 수염도 좀 봐줘라. 요새 입맛이 없다고 밥을 안 먹는데 걱정이야. 어이, 나도. 내 수염은 왜 한쪽만 빠지는 거야? 장터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흉년에 웃을 일이 없던 사람들이 소위 덕분에 한바탕 웃음꽃을 피운 것이지요. 임금은 객주 처마 밑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장서방, 저 아이가 보통이 아니야. 허오나 나으리 저러다 큰일을 당할 수도. 큰일이라. 저 아이가 하는 말에 거짓이 있더냐? 장덕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소희는 더 큰일을 벌였지요. 관아 앞길을 지나가던 소희의 발이 딱 멈추었습니다. 관아 대문이 열리고 박재응 사또가 이방 최득수를 대동하고 나서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소희의 눈이 사또의 수염에 꽂혔습니다. 기름을 발라 반질거리는 짧은 수염. 그 아래로 푸르스름한 타키가 보였지요. 며칠 전 장터에서 봤던 것보다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희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박 사또가 멈칫하며 내려다보았지요. 뭐냐, 이 아이는. 사또 나으리, 수염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으리의 수염에서 묘한 냄새가 납니다. 냄새, 무슨 냄새? 남의 곡식 냄새요. 관아 앞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득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나으리 수염 뿌리에 타키가 끼었는데 그 색이 곡식을 과하게 쌓아둔 사람에게서 나오는 색입니다. 창고에 쌀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계신 거 아닙니까? 백성은 굶는데 구휼미 300석은 어디로 갔는지 나으리 수염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 사또의 얼굴이 자줏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미천한 것이 감히 관장 앞에서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수염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여봐라, 이 아이를 당장 끌어내라. 포졸 둘이 달려들었습니다. 소희는 재빠르게 몸을 뺐지만 이번에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할 뻔했지요. 뒤에서 장덕호가 나타나 소희의 팔을 잡아 끌어 골목으로 피했습니다. 이 아이야, 죽고 싶으냐? 사또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장덕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희를 나무랐습니다. 장서방님, 저는 보이는 걸 말한 것뿐이에요. 수염이 보여주는 걸 왜 숨겨야 합니까? 장덕호가 소희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눈이 빈말을 하는 눈이 아니라는 걸 장덕호도 느끼고 있었지요. 가자. 나으리가 기다리신다. 장덕호가 소희의 손을 잡고 객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희의 손이 작고 차가웠지요. 그 작은 손이 방금 고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의 수염을 까발린 손이라니. 장덕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허나 소희의 두 눈은 이미 다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관아 견문으로 수레 하나가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지요. 수레 위에 가마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마니 사이로 쌀알이 좔좔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소희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수레가 사라지는 방향을 머릿속에 새겼지요. 300석. 장터에서 들은 그 숫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객주 뒷문을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두드렸지요. 소희가 문을 열자 두건을 눌러 쓴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최득수였습니다. 뭐예요, 이 밤에? 소희가 경계하며 물러섰지요. 내 아이가 석 달째 기침이 멎질 않는다. 최득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아 의원은 소용이 없고, 내가 고칠 수 있느냐?
소희는 한참 최득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방 나으리네 사또가 우리 할아버지 약초밭을 불태웠습니다. 알고 계셨지요? 최득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소희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펴졌습니다. 침묵이 길었지요. 그리고 소희가 보자기에서 감초와 쑥을 꺼내 종이에 쌌습니다. 아이한테 죄는 없으니까요. 감초는 다려서 먹이고 쑥은 가슴에 얹어주세요. 최득수가 약초를 받아들었습니다. 돌아서다가 멈추었지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끝내 고개만 깊이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희는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주먹 안에 손톱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소희는 객주 뒷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지요. 임금이 마루에 걸터 앉아 차를 홀짝이며 소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예, 나리. 어젯밤 좀 잤다. 소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임금의 눈 밑 그림자가 처음보다 옅어져 있었지요. 정말이요. 꿈은 안 꾸셨어요? 꿈은 꿨다. 하지만 이번엔 백성이 굶어 죽는 꿈이 아니었어. 무슨 꿈이었는데요? 임금이 잠시 뜸을 들이다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산에서 약초 캐는 꿈이었다. 참 이상한 꿈이야. 내가 왜 약초를 캐는 꿈을 꾸겠느냐. 소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베개 밑에 넣어드린 약초 향 때문일 거예요. 좋은 향을 맡으면 좋은 꿈을 꿉니다.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다 말고 소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야, 내 할아비에 대해 더 얘기해 다오. 그 사람이 왜 산골에서 약초꾼을 하고 있었는지. 소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과거는 소희에게도 비밀이었지요. 잘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다만 가끔 잠결에 전하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움막에 절대 열지 말라는 나무 괴짝이 하나 있는데 돌아가시면 열어보라 하셨는데 저는 아직 열지 않았다. 무서워서요. 열면 할아버지가 진짜 없어지는 것 같아서. 임금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 아이의 스승이 단순한 약초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이 스쳤지요. 그날 오후 소희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장덕호가 멀찍이 따라왔지요. 마을 우물가에 아이들 서너시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뼈가 드러나 보이는 마른 몸이었고 한 아이는 콧물을 훌쩍이며 기침을 해대고 있었지요. 야, 너 기침 언제부터 했어? 소희가 기침하는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모르겠어. 한 달 됐나? 소희가 아이의 눈꺼풀을 살짝 뒤집어 보았습니다. 안쪽이 하얗게 빠져 있었지요. 피가 부족해. 밥을 제대로 못 먹었구나. 엄마가 죽 한 그릇씩 주는데 그것도 이틀에 한 번이야. 소희가 보자기에서 감초 뿌리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씹어. 기침이 가라앉을 거야. 그리고 이건 엄마한테 갖다 드려. 쑥 한 줌을 종이에 싸서 내밀었지요. 뜨거운 물에 우려서 마시면 기운이 좀 나실 거야. 아이들이 소희를 둘러쌌습니다. 언니, 나도 배 아파. 나는 여기가 가려워. 소희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약초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진 것은 얼마 안 되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것이 보였지요. 근데 관아에서 쌀 안 나왔어. 구휼미라는 거. 아이 하나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뭔지 몰라.
엄마가 사또 나으리한테 가서 빌었는데 돌아와서 울기만 하셨어. 어른들이 그러는데 사또 나으리가 쌀을 다 먹었대. 다른 아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지요. 쉿, 그런 말 하면 안 돼. 소희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조정에서 내려보낸 구휼미 300석. 관아 견문으로 빠져나가던 쌀가마니 수레. 사또의 수염에서 익었던 탁기.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지요. 처마 밑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임금의 두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장서방. 예, 나으리. 구휼미 300석이 내려갔다는 장계를 내가 직접 확인했다. 그런데 이 꼴이란 말이냐. 장덕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이 더 조사하겠사옵니다. 아니다. 아직은 움직이지 마라. 더 지켜보자. 소희가 아이들에게 약초를 다 나누어 주고 객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 올라서는데 임금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마을에 다녀왔느냐?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나리, 마을 안쪽도 보셔야 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임금과 장덕호가 소희를 따라 골목 안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빈 초가집이 줄지어 있었지요. 한 집 앞에서 소희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열린 문 안으로 할머니 한 분이 보였지요. 어린 손주 둘을 앞에 앉혀놓고 마지막 남은 보리죽 한 그릇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안 드세요? 할미는 배 안 고프다. 너희가 먹어. 할머니가 웃어 보였지만 볼이 쑥 들어가 있었지요. 소희가 임금의 소매를 다시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날이 저 할머니 손톱이 하얗습니다. 사흘은 굶으신 겁니다. 임금이 돌담 뒤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장서방 장계에는 구휼이 잘 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예, 나으리. 저 할머니가 죽으면 그것은 흉년 탓이냐? 내 탓이냐? 장덕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품에서 엽전을 꺼내 소희에게 건넸지요. 쌀을 사서 전해라. 내가 줬다고는 하지 마라. 소희가 엽전을 받아들며 임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양반의 눈이 붉어져 있었지요. 닷새째 밤이었습니다. 임금이 약을 마시고 난 뒤 소희에게 물었지요. 소희야, 내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내가 심장에 열이 찼다 했는데 대체 왜 열이 찬 것이냐? 소희가 잠시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처음에 수염을 잡았을 때 저는 나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과해서 병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엄하다고 했지. 소희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지요. 예,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나리를 살피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뭘 알겠더냐? 나리는 과식해서 아픈 게 아닙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아프신 겁니다. 임금이 말없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염뿌리의 붉은 기운은 심장에 열이 찬 것인데 이 열은 기름진 음식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서 올라오는 열입니다. 나리는 밤마다 무언가를 걱정하시지요. 그 걱정이 심장을 태우고 간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약은 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도 있다고. 나리의 병은 약초로는 반만 낫습니다. 나머지 반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임금이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반달이 걸려 있었지요.
소희야, 만약 그 걱정이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라면 어쩌면 좋으냐? 왜 내려놓을 수 없는데요? 걱정하는 대상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소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날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이? 임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있다. 한 명 있다. 소희는 그 말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니라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요. 날이 그러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직접 나서 보시면 어떨까요?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앉아서 걱정만 하면 병이 되지만 일어나서 움직이면 약이 된다고. 임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일어나서 움직이라. 예. 걱정되는 사람들한테 직접 가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듣고 할 수 있는 걸 해주시면 마음이 놓이지 않겠습니까? 임금은 한참 동안 반달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것은 임금이 편전에서 100번 읽은 장계보다 더 깊이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희가 객주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다가 몸이 앞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소희야. 임금이 달려왔습니다. 소희의 이마를 짚어보니 열은 없었지만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요. 장덕호가 소희를 안아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언제냐? 장덕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초는 마을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자기 몫은 남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임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의 병을 고치느라 자기가 굶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엌이 어디냐? 나으리 제가 하겠사오. 내가 한다. 임금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수라상을 받기만 한 사람이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았지요. 불을 때렸는데 부싯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라 눈이 매웠지요. 쌀을 씻는 손이 어설펐습니다. 장덕호가 옆에서 조용히 도왔지요. 죽이 한 번 타고 다시 끓여서야 겨우 미음 한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임금이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소희의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소희가 눈을 떴지요. 날이, 이거 누가? 장서방이 끓인 것이다. 임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덕호가 헛기침을 했지요. 하지만 임금의 소매에 쌀뜨물이 묻어 있는 것을 소희는 보았습니다. 소희가 미음을 한 숟가락 삼키며 나직이 말했지요. 맛이 좀 탔는데 그래도 따뜻해요. 엿새째 아침 소희가 임금의 수염뿌리를 다시 살폈습니다. 붉은 기운이 옅어지고 검은 기운도 줄어들어 있었지요. 소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염뿌리가 살아나고 있어요. 임금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깊이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웠지요. 어이들의 보약으로도 안 되던 것이 이 10살짜리 소녀의 약초와 말 한마디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희가 수염뿌리를 만지는 그 손끝에서 임금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자신의 이마를 짚고 맥을 보던 따뜻한 손. 어릴 적 알아 누웠을 때 약 냄새가 밴 거친 손이 이마를 쓸어주던 기억이 아스라이 떠올랐지요. 소희야. 예, 날이. 내 할아비가 약을 지을 때 혹시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냐? 소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노래는 안 부르셨는데 약초를 배합하실 때
항상 혼잣말을 하셨어요. 먼저 마음을 달래고 그 다음에 몸을 달랜다고요. 임금이 멈칫했습니다. 그 말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기억의 끝자락에 걸려 있는데 잡히지가 않았지요. 소희야, 내가 대단한 아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임금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다. 내가 기회를 만들어 주마. 소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기회요? 무슨 기회요? 두고 보면 안다. 임금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소희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지요. 나리가 해주는 것이 뭐든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소희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관아에서는 박재응 사또가 최득수를 불러앉히고 이를 갈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누구냐? 약초꾼 정수환의 제자라 합니다. 고아로 미친 영감 밑에서 자란 계집아이인데 요즘 장터에서 양반들 수염을 잡고 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 합니다. 그놈의 수염. 내 수염에서 곡식 냄새가 난다고. 그 건방진 것이 내 앞에서 떠들어댄 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들었단 말이다. 사또가 부채를 꺾어 버렸습니다. 이방 그 아이를 가만두면 입소문이 번져서 조정 귀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든 입을 막아야 해. 최득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 아이 옆에 비단 도포 양반이 늘 따라다닙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비단 도포 양반, 그놈이 누군데? 한양에서 왔다는데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조사해라. 정체를 알아야 손을 쓰지. 사또의 가느다란 눈이 도끼를 품고 빛났습니다. 곁에 선 최득수의 등줄기에 찬 기운이 흘렀지요.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회째 아침이었습니다. 소희는 마을 아이들에게 약초 구별법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객주 뒷마당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소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쑥이야. 냄새 맡아봐. 코가 뻥 뚫리지? 와, 진짜다. 그리고 이건 칡뿌리. 배고플 때 씹으면 달달한 맛이 나. 산에 가면 얼마든지 캘 수 있어. 아이들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희에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지요.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눈을 맞춰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소희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객주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객주의 한양에서 온 양반이 묻고 있지? 어서 나오시오. 소희가 고개를 내밀어 보니 관아 포졸 6이 객주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가마 하나가 보였지요. 가마발이 거치더니 박재응 사또가 느릿느릿 내려섰습니다. 임금이 마루로 나왔습니다. 장덕호가 그 옆에 바짝 붙었지요. 무슨 일이오? 임금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본관 사또입니다. 객주의 한양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기에 인사차 들렀소이다. 박 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며 임금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비단 도포의 질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혹시 조정에서 오신 분은 아니시지요? 임금이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요. 경상도 물건을 보러 왔소. 아, 상인이시구려. 사또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상인이라면 될 것 아니라는 계산이 선 것이지요. 사또는 시선을 마당으로 돌렸습니다. 소희가 아이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지요.
아, 저 아이가 여기 있었구먼. 사또가 턱짓으로 소희를 가리켰습니다. 나으리, 저 아이를 알고 계시오? 며칠 전 장터에서 주워왔소. 약초를 잘 안다기에. 주워 오셨다고? 허허, 나으리는 모르시는 게 있소이다. 사또가 부채를 펴며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저 아이는 사기꾼이요. 소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사기꾼이라니요. 제가 언제? 입 닥쳐라, 건방진 것. 사또가 일갈하자 포졸이 소희를 밀어 넣었습니다. 사또는 다시 임금을 향해 정중한 얼굴을 만들었지요. 나으리, 저 아이의 할아비는 한양에서 쫓겨난 돌팔이 의원이었소이다. 궁중에서 약을 잘못 지어 사람을 죽일 뻔하여 파직당한 죄인이지요. 그런 자에게 배운 의술이 무슨 의술이겠소. 임금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궁중에서 쫓겨난 의원이라는 말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지요. 그 의원의 이름이 무엇이오? 정수환이라 했소. 15년 전에 파직되어 이 산골로 내려와 약초꾼 행세를 하다 죽었소이다. 임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정수환.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듯 했지요. 하지만 15년 전이면 선왕 시절이라 기억이 분명치 않았습니다. 사또는 임금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저 아이는 며칠 전 관아 앞에서 본관의 수염에서 곡식 냄새가 난다느니 구휼미를 빼돌렸다느니 하며 관장을 능멸했소이다. 이는 관장 모독죄에 해당하오. 그 아이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란 말이오? 당연하지 않소. 구휼미 300석은 절차대로 마을에 나누어 주었소. 장부도 있소이다. 소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 마을 사람들한테 쌀 한 톨도 안 내려갔어요. 아이들이 굶어서 뼈가 드러나는데 장부가 있다고요. 닥쳐라. 미천한 것이 어른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 사또가 호통을 치자 포졸이 소희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소희가 이를 악물며 버텼지요. 임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아이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것은 없지 않소. 나으리 거짓 소문이 퍼지면 민심이 동요하오. 본관의 체면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 저 아이를 제게 넘기시오. 관아에서 잘 타일러 보내겠소.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정체를 밝히면 사또를 당장 잡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증거 없이 나서면 사또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또, 이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겠소. 나으리, 그건 내 종이나 다름없는 아이를 관아에서 데려가겠다면 그에 합당한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양반이 예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낀 것이지요. 좋소. 그러면 절차대로 하겠소. 사또는 최득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최득수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지요. 나으리, 여기 고을 백성 15명의 고소장이 있소이다. 저 아이가 장터에서 수염을 잡아당기고 행패를 부려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서요. 15명이라? 예. 모두 이름과 수결이 있소이다. 소희가 소리쳤지요. 그거 다 거짓이에요. 저는 수염을 보고 병을 알려준 것뿐이에요. 행패라니요. 하지만 사또는 소희를 무시하고 임금에게만 말했습니다. 나으리,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관하에서 조사를 해야 하오. 법대로 하는 것이니 양해하시오. 임금은 수세에 몰렸습니다. 법을 내세우는데 양반 행세를 하는 처지에서 거부할 명분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지요.
나으리. 소희가 임금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고개를 돌렸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또, 조사만 하고 보내주시오. 물론이지요. 하하. 사또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포졸이 소희의 양팔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소희가 발버둥을 치며 외쳤지요. 나리,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수염은 거짓말을 못 한다고요. 객주를 빠져나가는 소희의 등 뒤로 임금의 얼굴이 사라져 갔습니다. 장덕호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지요. 관아 옥사는 축축하고 어두웠습니다. 돌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와 소희의 얇은 저고리를 적셨지요. 쥐 한 마리가 구석에서 소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옥사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허리에 묶인 약초 보자기를 꼭 끌어안았지요. 그때 옥사 문이 열리더니 포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사또 나으리 분부시다. 지니고 있는 물건을 모두 내놓아라. 이건 제 약초예요. 제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사또 나으리 명이다. 증거물로 압수한다. 포졸이 소희의 허리에서 보자기를 풀어 가져갔습니다. 소희가 매달렸지만 밀려났지요.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할아버지 거란 말이야. 옥사 문이 닫혔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보자기를 들고 가는 포졸의 뒷모습이 보였지요. 소희의 손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보자기가 사라지자 소희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한 번 더 떠나간 것 같았지요.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할아버지의 온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소희는 차가운 돌바닥에 이마를 대고 웅크렸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프면 오히려 눈물이 마르는 법이지요. 바깥에서 박사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방, 저 보자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뒤져봐라. 독약이라도 나오면 사기죄에 독살 미수까지 씌울 수 있다. 예, 사또 나으리. 최득수가 보자기를 받아들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자기에서 산약초 냄새가 풍겨 나왔지요. 독약 냄새가 아니라 따뜻한 풀 냄새였습니다. 최득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전 마을 아이들에게 약초를 나눠주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허나 사또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뭘 멍하니 서 있느냐. 어서 뒤져봐라. 예. 지금 하겠습니다. 최득수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쑥, 감초, 작약, 당귀 같은 약초들 뿐이었지요. 독약은커녕 해로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약초밖에 없습니다. 약초, 그게 약초인 줄 어떻게 아느냐? 독초일 수도 있지 않느냐? 불태워 버려라. 예. 불태우라 했다. 증거물 인멸도 못하게 아예 없애 버리란 말이다. 최득수가 보자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사또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명을 받들겠습니다. 최득수가 보자기를 들고 나가는 뒷모습을 옥사 쇠창살 틈으로 소희가 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건 태우지 마세요. 제발. 소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허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옥사 안이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깥에서 장작 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소희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할아버지의 냄새가 타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두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라는 사실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옥사 안에는 쥐의 발소리와 소희의 숨소리만이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지요. 차가운 돌바닥의 한기가 소희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소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보자기가 없어졌어. 그 말을 입 밖에 내자 비로소 눈물이 차올랐지요. 약초도 다 빼앗겼어. 이제 나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솔나무 아래 무덤, 움막의 화로, 약초 냄새가 밴 할아버지의 손. 하나하나 떠올릴수록 가슴에 돌덩이가 얹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귓가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약은 풀에만 있는 게 아니란다. 사람의 마음에도 약이 있고 독이 있느니라. 소희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마음에 약이 있고 독이 있다. 소희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지금까지 소희는 그 말이 그저 어려운 어른의 뜻인 줄만 알았지요. 하지만 이 차가운 옥바닥에서 뜻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탐욕은 독이었습니다. 그 독이 마을을 병들게 했지요. 백성이 굶는 것은 흉년 때문만이 아니라 위에서 흘러내리는 독 때문이었습니다. 임금이 아픈 것도 같은 이치였지요. 아래가 아래니 위도 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희 자신에게도 독이 있었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한 것. 비단 도포 양반을 보고 무엄한 날이라고 욕한 것. 그 양반이 실은 백성 걱정에 잠을 못 이루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소희는 나중에야 알았지요.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 눈으로만 보면 겉만 보인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소희가 어둠 속에서 나직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약초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어주는 마음이었구나. 그 순간 옥사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열어라. 낮고 단호한 목소리. 임금이었습니다. 옥사 문이 열리자 횃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소희가 눈을 찡그리며 올려다보았지요. 비단 도포 양반이 횃불을 든 장덕호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날이 임금이 옥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허리를 숙여 소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소희의 볼에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소희야, 보자기를 빼앗겼다며?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 아무 말도 못했지요. 임금이 소희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장덕호가 깜짝 놀라 만류하려 했지만 임금이 손짓으로 막았지요. 이 아이의 눈은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다. 임금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 병을 고친 손이 사기꾼의 손일 리 없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세상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는 순간이었지요. 날이 저를 정말 믿으시는 겁니까? 믿는다. 단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가 소희의 가슴을 쩌렁쩌렁 울렸지요. 날이 사또가 구휼미를 빼돌린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소희가 눈물을 닦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며칠 전 관아 견문으로 쌀가마니를 실은 수레가 빠져나갔습니다. 수레는 동쪽 장터 뒤 빈 창고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빼돌린 쌀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걸 봤단 말이냐? 예. 그리고 이방 최득수의 품속에 이중 장부가 있을 겁니다. 정식 장부에는 300석을 배분했다 적었지만 실제 배분 장부에는 100석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장덕호를 돌아보았습니다. 장서방 들었느냐? 예, 나으리. 가서 확인하고 오너라.
장덕호가 밤을 틈타 관아 교통 쪽 창고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 오기 전에 돌아왔지요. 나으리 창고에 쌀가마니 200여 석이 쌓여 있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됐다. 소희야, 나와라. 소희가 옥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지요. 임금이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또를 불러 재판을 열겠다. 내가 내 곁에 서서 내가 본 것을 말해라. 예, 나리. 그리고 소희야. 임금이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지요. 오늘 내가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눈 감지 말고 끝까지 지켜보아라. 소희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 해가 관아 기와지붕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재응 사또는 느긋하게 아침상을 받고 있었지요. 어제 그 건방진 계집아이를 옥에 쳐넣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때 이방 최득수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또 나으리, 어제 그 한양 양반이 관아 대청에서 사또 나으리를 뵙겠다 합니다. 뭐, 그 양반이 왜? 어젯밤 옥사에서 그 아이를 빼냈다 합니다. 그리고 사또 나으리께 할 말이 있다고.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히 관아 옥사에서 죄인을 빼내? 그것은 중죄가 아니냐? 사또 나으리, 그 양반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포졸들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또가 부채를 집어들고 관아 대청으로 향했습니다. 대청에 오르니 비단 도포 양반이 상석에 떡하니 앉아 있었지요. 그 옆에 건장한 사내가 칼을 차고 서 있었고 그 앞에 소희가 작은 몸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것이 무슨 행패요? 관아 옥사에서 죄인을 빼내다니 이는 관장 모독이요. 사또가 불호령을 내렸지만 임금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또, 앉으시오. 앉으라니, 감히 내 관아에서 내게 앉으라 하는 거요. 앉으시오. 할 말이 있소. 임금의 목소리에 칼날 같은 위엄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또는 자기도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해져 자리에 앉았지요. 소희야, 말해보거라. 소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사또 나으리, 며칠 전 저는 나으리의 수염에서 탁기를 읽었습니다. 남의 곡식을 삼킨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운이라 했지요. 또 그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관아 동쪽 빈 창고에 쌀가마니 200석이 쌓여 있습니다. 조정에서 내려보낸 구휼미 300석 중 200석을 나으리께서 빼돌려 숨겨 놓으신 겁니다. 사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구휼미는 절차대로 배분했다. 이 아이의 말만 믿고 관장을 처벌할 셈이오? 창고에 쌀이 있다. 한들 그것이 구휼미라는 증거가 어디 있소? 이 아이가 조작한 것일 수도 있지 않소. 사또가 임금을 향해 악다구니를 쳤습니다. 대청에 긴장이 감돌았지요. 그때 소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손을 내밀어 사또 앞에 펼쳐 보였지요. 약초를 다루느라 거칠어진 작은 손이었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면 제 두 손을 베어 주십시오. 대청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손은 할아버지에게 받은 유일한 것이옵니다. 약초를 캐고 약을 짓고 병을 고치는 이 손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의녀의 손을 거는 것이니 그보다 더한 맹세는 없습니다. 임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장덕호가 고개를 숙였지요. 소희가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께서도 거십시오.
제 말이 거짓이면 제 손을 베고 제 말이 참이면 나으리의 관직을 거십시오. 공정하지 않습니까? 사또가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10살짜리가 자기 손을 걸었는데 관장이 관직을 못 걸겠다 하면 그 자체가 자백이나 다름없었지요. 사또가 최득수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이방, 장부를 가져와라, 당장. 최득수가 품에서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여기 있사옵니다. 구휼미 300석, 마을별 배분 기록이. 그것은 정식 장부이지요. 소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방 나으리 품속에 장부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배분한 양을 적은 진짜 장부 말입니다. 최득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또가 벌떡 일어섰지요. 이방, 그런 것 없다고 해라. 대청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득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그의 품속에는 정말로 또 하나의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득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희와 눈이 마주쳤지요. 며칠 전 마을 우물가에서 아이들에게 약초를 나누어 주던 소희의 모습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소희의 약초 보자기를 불에 태우면서 느꼈던 뒷목의 서늘함이 다시 살아났지요. 최득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방, 뭐 하는 짓이냐? 사또 나으리가 시킨 것입니다. 최득수가 품속에서 또 하나의 장부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구휼미 300석 중 200석을 빼돌려 사또 나으리 개인 창고에 옮기라 하셨고 세금도 이중으로 거두어 차액을 사또 나으리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이 장부에 다 적혀 있사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감히. 사또가 달려들려 했지만 장덕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칼자루에 손을 가져갔지요. 사또가 멈칫했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대청의 공기가 달라졌지요. 사또. 임금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한 아이가 내 수염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무엄한 날이로구나. 나라가 일이 어려운데 수염에 기름이 좔좔 흐른다고. 사또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나는 그 아이가 무례하다고 생각했다. 허나 며칠을 지켜보니 진정 무엄한 것은 그 아이가 아니었다. 임금이 비단 도포의 깃을 여며 잡았습니다. 장덕호가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조아렸지요. 전하. 그 한마디에 대청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또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지요. 전하라니. 나는 이 나라의 임금이다. 임금이 갓을 벗었습니다. 그 아래 드러난 얼굴에는 용의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진정 무엄한 것은 백성의 양식을 훔치고 백성의 입을 막은 내 놈이었다. 사또가 바닥에 엎어져 이마를 찧었습니다. 최득수도 옆에서 납작 엎드렸지요. 전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달라. 내 놈이 굶겨 죽인 백성들에게도 그리 빌었느냐? 임금의 목소리가 관아 기와지붕을 울렸습니다. 박재흥, 구휼미 200석을 빼돌리고 세금을 이중 징수한 죄, 무고한 아이를 사기꾼으로 모함하고 옥에 가둔 죄, 관장의 직분을 저버리고 백성을 수탈한 죄, 이 모든 죄를 물어 파직하고 의금부로 압송한다. 전하,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내 놈의 수염에서 남의 곡식 냄새가 난다고 이 아이가 말했을 때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내 놈은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찼느니라. 포졸들이 사또를 끌어냈습니다. 금실 허리띠가 풀려 바닥에 떨어졌지요. 기름 바른 수염에 먼지가 묻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소희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 양반이 임금이라니. 그 무엄하다고 욕했던 나리가 이 나라의 왕이라니. 두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지요. 임금이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희야. 전하. 소희가 넋이 나간 채 더듬거렸습니다. 임금이 소희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허리를 숙여 소희의 눈높이에 맞추었지요. 내가 내 수염을 잡고 무엄하다 했을 때 사실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 전하, 그때는 제가 몰랐어. 아니다. 내가 편전에 앉아 장계만 읽고 있었으니 무엄한 것이 맞다. 백성이 굶는 것을 글로만 걱정하고 직접 내려와 보지 않은 것은 나의 잘못이다. 소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소희야, 내 할아비 정수환. 내가 확인해 보았다. 소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선왕 시절 궁중 어이였느니라. 당대 최고 예술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간신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 내 할아비는 돌팔이가 아니라 이 나라 최고의 의원이었다. 소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어이였다고요? 그래. 그리고 소희야, 그 괴짝을 열어야 할 때가 왔다. 임금이 장덕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장덕호가 아침에 움막에서 가져온 작은 나무 괴짝을 내려놓았지요. 소희가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어이 관복 조각과 두루마리 하나, 그리고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두루마리는 처방전이었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세자 저하 해독 처방 어이 정수환. 소희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였지요. 전하의 수염이 자라는 날까지 곁을 지키겠나이다. 어이 정수환. 임금이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거친 먹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선명했지요. 그 순간 임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어린 시절, 독이 든 떡을 먹고 쓰러져 사경을 헤맨 날이 있었습니다. 어이 여럿이 포기하고 물러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하나 있었지요. 약초 냄새가 밴 거친 손이 어린 세자의 이마를 짚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달래고 그 다음에 몸을 달랜다. 그 목소리, 그 손, 그 약초 냄새.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2해를 살면서 백성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지요. 정수환. 임금이 나직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할아비가 나를 살렸느니라. 내가 세자이던 시절 독에 중독되어 죽을 뻔했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 밤새 약을 다리고 내 이마를 짚어 준 사람이 정수환이었다. 소희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내 수염이 자라는 날까지 곁을 지키겠다 했는데 수염이 자라기도 전에 쫓겨났구나. 쫓겨나서도 산골에서 백성을 살리고 있었고 그 손을 내게 물려주었구나. 임금이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정수환의 손결이 보였지요. 그 은인의 손녀가 은인의 손으로 내 수염을 잡았구나. 소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줄줄 흘러내렸지요.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수염에 집착했는지, 왜 잠결에 전화를 불렀는지, 왜 죽는 날까지 괴짝을 열지 말라 했는지. 모든 것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임금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산골에서 죽어가면서도 정수환의 누명을 벗겨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그 의수를 이어받은 너에게도 할 말이 있다. 임금이 장덕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장덕호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임금에게 건넸지요. 한 장의 교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지를 싸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소희의 약초 보자기였습니다.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었지요. 이거 최득수가 태우지 않고 숨겨두었더구나. 양심이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소희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산약초 냄새가 손끝에서 올라왔지요. 할아버지의 냄새였습니다. 보자기를 펴보아라. 소희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안에 놓인 교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약초꾼 소희를 의녀로 봉한다. 소희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교지 위로 눈물이 떨어져 먹글씨가 살짝 번졌지요. 전하, 저는 그저 약초꾼일 뿐입니다. 의녀 같은 건 내 할아비가 내게 의수를 가르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뜻을 이어라. 소희가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보자기에서 쑥 냄새, 당귀 냄새, 감초 냄새가 한꺼번에 피어올랐지요. 그 냄새 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크면 알게 될 게다. 소희가 관아 마당을 나섰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라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관아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임금이 관아 앞에서 구휼미 200석을 즉시 배분하라 명했지요. 쌀가마니가 풀리고 사람들의 바가지에 하얀 쌀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하고 어미들이 울었지요. 며칠 전 칡뿌리를 받아 먹던 아이가 소희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언니, 쌀이다. 엄마한테 쌀이 생겼어. 소희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작은 몸이 뜨거웠지요. 닷새 뒤 소희는 도화골 산중턱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나무 아래 할아버지 무덤 앞이었지요. 이번에는 보자기를 펼쳐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보자기 위에 의녀 교지가 놓여 있었지요. 할아버지, 나 의녀가 됐어.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이였다는 것도 알았어. 임금님을 살린 사람이었다며? 왜 말 안 해줬어? 괴짝에 다 들어있던데. 소희가 보자기를 매만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 마음에 약이 있다는 말. 나를 믿어준 사람 하나가 내 약이었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나를 거두어 준 것도 약이었고. 소희가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산비탈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에 탄 약초밭 자리에 새싹이 돋아나 있었지요. 까맣게 탄 흙 사이로 연두색 줄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쑥이었습니다. 약초밭은 불에 탔지만 내 손에 남은 것은 불로도 태울 수 없다.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 산 아래 마을에서 밥 짓는 연기가 여기저기서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소희는 보자기를 다시 허리에 묶었습니다. 산약초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지요. 처음 이 산길을 내려갈 때 소희는 약초 몇 뿌리를 파는 거지 소녀였습니다. 지금 소희는 보자기 안에 의녀 교지를 품고 산길을 내려가는 이 나라의 의녀였지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의 수염을 잡았던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손. 그 작은 손이 고을 하나를 살려놓았습니다. 약은 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고 병은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있는 법이지요. 위에서 썩으면 아래가 먼저 앓고 아래가 앓으면 위도 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은 산골 약초꾼 할아버지였고, 그것을 증명한 것은 10살 소녀의 작은 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